신경계는 중추 아니면 말초야. 그러면 일단 얘가 뭐냐? 뇌와 척수. 뇌와 척수. 그러면 뇌의 자질구레한 내용, 척수의 자질구레한 내용으로 가면 되죠. 그것도 나옵니다만 수능에 그것도 나옵니다만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말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왜? 글쎄 옳시다. 중추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좀 더 알고 있는 말초를 많이 내는 것 같다 이거지. 어쨌거나 중추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할 때 가운데 있어서 중추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중추고, 이 중추의 뇌와 척수를 바탕으로 뻗어나가거나 들어가는 것들이 말초인데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말초인데 얘부터 우리가 정리해요. 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진짜 다 정리해야 돼. 헷갈리지 않도록. 수능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 그 정확성이 필요한 거야. 자, 기준을 우리가 뭘로 말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걸 먼저 설명해 줄게. 교과서의 말초신경은 이렇게 나온다. 뭐 여기서 얘기하지만 교과서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절대. 교과서는 되게 어눌한 책이에요. 생명과학을 배우자 할 때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구닥다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완전히 한 30년 전 얘기라고 봐도 될 만큼. 말초신경계가 이렇게 나뉜다고. 여기서 이게 어설픈 게 이건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나눈다는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해버린 거야. 그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구심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운데를 향해 가는 게 구심성이고 원심성은 밖을 향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분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소위 연결 방식이야. 또는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도 되고 연결 방식도 돼요. 기능 또는 연결 방식으로서 구심 원심을 나눌 때 이 구심성 뉴런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 감각 뉴런이야. 왜냐면 정보를 자극을 받아서 중추한테 연락을 해주는 애가 감각 뉴런밖에 더 있겠네. 그럼 원심성 뉴런을 다시 나눠보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얘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나눌 때 자 기준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체성신경과 또 하나는 자율신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체성과 자율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들어는 봤나? 체성, 자율? 저 기준이 뭐예요? 뭐지? 체성과 자율을 나눴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설명해볼까? 도대체 기준이 뭐지? 대뇌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대뇌가 관여하느냐 마느냐, 즉 의식적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때 자율신경은 대뇌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얘는 대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무의식적인 부분인데 그럼 얘를 다시 나눠서 어떻게 나누냐면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여러분 교감 부교감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아 모르나? 괜찮아요? 몰라도요? 교감 부교감을 나누는 기준은 기능에 따라 나누거나 특징, 형태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긴 게 달라. 그리고 기능도 달라. 그래서 그냥 구조적 차이야 이건. 그럼 뭘 봐요? 그림을. 교감이 이렇게 생겼어. 부교감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두 개는 완전히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어. 이게 교과서의 얘기야. 근데 다른 기준이 있어. 그건 어디 써 있냐면 그 2번 말초신경계 바로 위에 그림을 보면 사람 있고 사람에서 여기 뇌와 척수로 나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뇌신경이거나 척수신경이 있다라고 했거든. 이렇게 이거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이다. 다른 분류 기준인데 이거는 무슨 기준이냐면 해부학적 기준이에요. 해부학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뇌신경은 12쌍이 있어요. 이게 31쌍이 있어. 기출문제 중에 2020학년도 이전 20년도에 출제된 거 이전에 19, 18, 17 이렇게는 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선별해서 그건 다 보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이전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전 문제를 보면 얘가 나와. 얘가 나온다고. 보지 마세요 일단. 근데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수능에는 이것만 내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부학적으로 나눠서 뇌 쪽에 있는 신경을 우리가 분류하거나 척수 쪽에 있는 신경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차성과 자율이 포함되어 있어. 이 속에 차성과 자율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해 있냐면 얼굴이나 내장에 연결돼 있고, 척수신경은 주로 팔다리에 연결돼 있어. 팔다리와 기타 내장에 연결돼 있는데 주로 그렇다는 주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이걸로 바꿨는데 얘도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근데 어쨌든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면 이게 많이 나와. 이게 자율신경. 그리고 늘 물어봅니다. 요거 교감신경의 자 시냅스 앞부분 절전. 여기가 신경절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절 앞부분에 있는 이 절전 섬유에 요게 신경세포체거든. 이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척수에 있다는 이 얘기를 엄청나게 물어봐요.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기억하실 때 이거. 안초신경은 구심성, 원심성 나누고 원심성에서 차성과 자율 나누고 자율을 교감부경으로 나눈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옛날 기준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잘 쓰지 않는구나. 시험에는 이걸로 내지 이걸로 내지 않는구나.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나올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나오면 찢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자율신경을 보자. 자율신경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교감신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 이 교감신경의 요 세포체는 무조건 척수에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척수에 있다. 요 세포체가 척수에 있다. 척수에 있다. 요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여기서 아드레날린, 딴 말로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100만 번 물어봐요. 이 생긴 구조적 차이, 이 구조적 차이를 모양이지 모양의 차이를 시험에 100만 번 냈어요. 교감 부교감에 상반된 이 기능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교감과 부교감의 이 대응되는 관계에 관해서 거기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으로 하면 돼요. 그림을 외워. 자, 무엇을 요거 뇌. 자, 우리가 이제 대뇌를 뇌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간뇌도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다 통칭해서 뇌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척수가 길게 들어있다. 이게 척수야. 척수는 어디 있냐면 척추 속에 들어있어. 척추 속에 들어있는 이 척수가 중추신경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왼쪽으로 보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교감신경이 연결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놨다. 그거를 외워라.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 그냥 외우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거기서 첫 번째 여러분 동공 반사를 조절하는 중추는 중뇌입니다. 중뇌가 이쯤에 있어요. 조금 더 위쪽에다 그릴게요. 중뇌가 있어요. 거기서 자 부교감을 그려볼게요. 부교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왔다가 다시 짧게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볼 때 여기가 중뇌쯤이겠구나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볼 때 얘는 부교감 신경이 맞겠구나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동공이라고 해놓게 되면 동공이 이건 중뇌라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면 돼. 어떻게 돼? 축소. 동공이 축소. 오케이? 그러면 교감 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동공이 확대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중뇌에서부터 직접 교감신경이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은 이 그림 자체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교감신경의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뻗어나가서 교감이니까 앞에 짧게 한번 끊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동공이어야 돼. 그럼 동공이 확대되는 거야. 동공 확대. 오케이? 이렇게 간다. 확인했지? 동공이 확대되는 그림이 뭐냐면
둘 중에 어떤 게 동공이 확대된 건지 잘 생각해봐. 뭐가 확대야? 이게 동공 확대야. 얘는 축소. 요게 동공이거든. 동공이 열렸다는 건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동공이 열리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야 돼. 사람의 눈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뭔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빨라져요. 그러니까 BTS 광팬인 한 여학생이 BTS를 직접 눈앞에서 봤을 때, 그것도 진짜로 어디 동네 마트를 가는 길에 BTS를 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비명을 지르고 막 날 뒤집어져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심장 박동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가 만약에 뭐 낮 시간이었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채가 난다고 표현해. 그 뭐 BTS 양들 봤는데 빛이 나서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동공을 최대한 열어버려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눈부신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오바가 아니지. 이거야. 그 상태가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소개를 받으러 이제 나갔어. 그 처음 보는 이성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눈빛을 잘 보니 막 이래. 그 상대방은 너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상대의 눈빛이 이러면, 근데 그게 이게 열린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만약에 상대의 눈동자가 진짜 확 열려 있다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적어도 이런 눈빛에서는 호감이 없을 상태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창가 쪽에 앉으면, 창을 등지고 앉으면 어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상대방은 빛을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상대방은 어쩌면 너네 보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헤어집시다. 매너가 아니야. 그게 뭐야? 뭘 알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 눈빛이 쪼그라들어 있다면 적어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좋아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도 맞아. 즉 동공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하다고. 실제로 초롱초롱하게 보여요. 동공이 열렸을 때 눈빛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감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그 상태를 만들면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이어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강연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만약에 많은데 전부 다 막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집중하지 못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약간 기운이 빠져.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그 청초한 눈빛을 보여줬을 때는 갑자기 기운이 막 나기 시작해. 근데 생각해봐. 수만 명이 전부 청청한 상태면, 즉 BTS의 공연에 가보거나 하면 걔네들은 그 에너지를 받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근데 왜 해치하는 거야? 아무튼 그거는 딴 얘기고, 이거를 유지하세요. 공부를 할 때 유지하는 건 본인한테 좋은 거야. 진짜. 그렇게 해야,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계속 교감시키는 흥분시켜요. 그건 아니야. 그건 어려운 거야. 대신 뭔 유지할 수 있냐면 호감을 유지할 수 있어. 호감을 유지한다는 건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주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오케이. 다 들어오네요. 이해가 쏙쏙 가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나와. 물론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이 기량을 하기 때문에 얘가 오버하면 그만해. 적당히 해. 너무 흥분해서 가라앉히세요. 이게 기량이지만 호감을 유지한다는 건 그 차원하고 다른, 분명히 수용성을 매우 높이는, 이해도를 매우 높이는 단계에 있다. 알잖아. 너네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 이거 다 기억할 수, 한 번 보고 기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한 방에 다 기억나게 하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은 나와요. 그 비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또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연수. 중매 밑에 연수가 있는데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자, 어떻게 맥락을 이해하냐면 연수에서 뻗어나간 부교감 신경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것은 연수의 기능이야.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소화기관이거나 호흡기관, 폐 근육들이거나 또는 심장이야. 그래서 외우면 돼. 연수가 조절하는 것보다 소호심이다. 소화호흡 심장의 조절 중추가 연수베이베. 근데 걔네들이 부교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부교감이 작동하게 되면 소화는 촉진되고 호흡이나 심장 박동은 떨어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나갈 때는 연수에서 직접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소심이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sorry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이 흥분해야 돼. 오케이? 밥 먹고 바로 뛰어. 아, 배 아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거죠. 그리고 매우 잘 나오는 주제. 아하 웬열. 생긴 게 뭐다? 부교감인데 척수에서 나가네. 그럼 얘는 누구냐? 빵광이 부교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수축을 해요까지 요거를 외워야 돼. 그림체로. 그 다음에 또 나가 빵광. 그때는 빵광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이완해요. 근데 둘 다 척수에서 나가요. 그런 거에 요.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외적인 거는 잘 보면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교감과 부교감 중에 혈당을 높이는 쪽이 어딜까요? 찍어봐요. 혈당이 높아지는 쪽은 둘 중에 어디일까요? 교감이죠. 왜요? 운동을 할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 운동할 때 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혈당량을 높여서 에너지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여기에서 만약에 교감신경이 작동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혈당 증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혈당 조절해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뭐 한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나올 확률 100%.